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7시 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본격적인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들어와서 저녁 시간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어가지고 메시앙 올리비에 메시앙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필기한 게 있는데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 이겁니다. 이 실험의 현대음악을 내가, 올리비에 메시앙이 현대음악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리비에 메시앙이 현대음악가이기 때문에 현대음악에 관해서 지금 내가 얘기를 많이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음악은 아주 난해하다. 특징이 난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작곡되는 음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난해할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난해한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아무리 현대에 작곡한 곡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현대 음악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일부는 기존의 음악대로 잘 이렇게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있고,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말에 또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디까지나 내 개인 주관적인 얘기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음악들은 일정한 룰에 의해서 멜로디가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그런 룰을 느끼게 한다고 하죠. 룰. 음악에 과연 룰이 있느냐? 이렇게 반론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로 된 룰은 없지만 이렇게 이 감상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음악들은 감상을 하게 되면 이 계속 음이 발전 변이돼 나가는 그 과정이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변화 발전된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룰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현대음악이라는 거는 들어봐도 보이지 않는 룰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잡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이어놓은 것처럼 잡소리를 막 이어놓은 것처럼 그런 혼란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음악 아닌 기존의 음악들은 멜로디가 아주 인상적인 멜로디들이 있고, 또 멜로디가 이렇게 계속 연주돼 나가는 걸 들어보면은 이 발전과 변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연주가 돼 나가거든요. 그거를 볼 때 어떤 음악적인 룰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그것이 발전 변이돼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곡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현대음악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메시앙의 음악도 앞으로 내가 메시앙 음악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들려드리겠지만은,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룰을 못 느낍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음악적인 룰에 의해서 멜로디가 발전과 변이 과정을 거쳐서 나간다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고, 그냥 잡소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우겨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음악이 100%다 난해한 건 아닙니다. 현대음악 중에서도 기존의 음악처럼 기존의 음악 스타일을 따르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다 그렇단 건 아니고 현대음악에서도 극히 일부의 음악들이 이렇게 굉장히 난해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지금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이 현대음악 중에서 또 실험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골 때리는 건데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게 속된 말로 이게 골 때리는 음악이 실험음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
참 웃기는 해프닝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주됐던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연주됐던 그 사례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어느 피아노 독주회가 이제 열린 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암흑의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갖는다. 이래가 광고를, 사전에 광고가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중석이 꽉 차서 이제 청중들이 이렇게 딱, 암흑의가 연주하는 피아노 음악을 들어보자. 기대감에 이렇게 딱 전부 이제, 청중석을 메웠다고 그러죠.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딱 무대에서 걸어 나오더니 딱 피아노 앞에 딱 앉은 겁니다. 딱 앉더니 피아노를 건반을 두드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그 피아노 연주를 들으려고 청중들이 모였는데 연주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피아노 앞에. 그래서 피아노 앞에 가만히 있다가 좀 가만히 있다가 청중들한테 꼭 인사를 하고 무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전에 이런 해프닝을 여러분들 이걸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현대음악이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전에 이런 해설하는 팜플렛을 청중들한테 보여줬더라면 청중들의 오해가 없었죠. 근데 이 사전에 그런 팜플렛을 돌리고 홍보문을 돌리고 청중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게 없었단 말이죠. 없었고 청중들한테 그런 걸 이해시키는 그런 게 없었고 대뜸 모아서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들으려고 다 모여 앉았는데 아무런 연주도 하지 않고 그 피아노 앞에 붓이 앉아있다 그냥 꾹꾹 인사만 하고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청중들이. 야, 이거 청중들은 뭘로 보느냐? 이 청중들을 희롱하는 거냐 뭐냐? 응? 아니, 연주하러 나왔으면 연주를 하고 들어가야지. 연주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청중들을 이게 뭘로 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너네들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청중들이 흥분해가지고 무대 위로 막 뛰어오른 청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독주회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걸 미리 청중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청중들이 오해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진행한 거는 현대의 음악에서도 아주 최첨단의 실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존의 음악들은 뭐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소리, 화음, 조화로운 소리를 추구하는 게 기존의 음악이었다면, 이 현대 음악, 아주, 최근의 현대 음악은 소음도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침묵, 조용함도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음악들은 소음은 음악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고, 침묵은 음악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근데 현대 음악 중에서 실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소음도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잡소리, 막 이렇게, 이런 일정한 패턴 없이 막 들리는 소리, 이런 걸 잡소리라고 하잖아요. 시끄러운 소리. 화음이 아니고 잡소리라는 거죠. 잡음. 그 다음에 침묵.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그것도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야,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연주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간 게 침묵도 소리다. 침묵도 음악이다. 이런 차원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실험음악이 그렇습니다. 실험음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굉장히 그 웃기는 얘기인데, 예전에 기존의 음악들은 이 화음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모니를 중시했어요. 하모니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 소리가 이렇게 잘 어울려질 때, 그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현대 실험 음악은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 불협화음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침묵도 소리 없는 침묵도 음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음악들은 화음을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불협화음은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항시 소리가 나와야지. 예?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침묵을 어떻게 음악으로 생각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현대 실험음악은 불협화음도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침묵마저도 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피아니스트가 아무런 연주도 안 하고 이제 연주했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직접 건반을 두드린 게 아니라 침묵을 두드렸다 이거죠. 침묵을 표현하고 들어갔다 이거죠. 참 이게 웃기는 개그도 아니고 참 이런 지경에까지 오늘날 음악이 뭐랄까 이거를 막말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게 막대 먹은 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고차원적인 이런 생각인지 그건 뭐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메시앙 두 번째 시간은 내일 이제 끝날 무렵에 메시앙 두 번째 시간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시간이 끝날 무렵에 메시앙이 작곡한 투란갈릴라 교향곡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일부분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릴랑카 교향곡이 말이죠. 투란갈릴라 교향곡이 투란갈릴라 심포니라고 되었잖아요. 그 투란갈릴라 이 교향곡이 굉장히 깁니다. 10악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1악장에서 10악장까지 연주가 되려면은 한 1시간 30분 정도는 척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 대곡입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메시앙의 이 투란갈릴라 교향곡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명훈 지휘자가 메시앙 그 작곡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 우리나라의 정명훈 지휘자가 메시앙의 투란갈릴라 교향곡을 직접 지휘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는 안 올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곡이 음질은 좋은데 아마 오래전에 촬영됐던 촬영됐던 영상인 것 같아요. 이 촬영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HD급 영상이 아니고 굉장히 그 영상이 좋지 않아요. 영상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올리려다가 다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휘자가 이제 연주하는 투란갈릴라 교향곡을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리려고 하는 영상은 그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한 영상은 너무나 그 HD급이 아니고 너무나 화질이 안 좋은 그 영상이고, 외국인 지휘자가 외국에서 그 투란갈릴라 교향곡을 연주한 곡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아주 그 HD급으로 영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보면은 지휘자는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아니스트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자왕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87년생인데 중국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이죠, 동양인이 이제 서양의 그 악단하고 어울려서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앙의 투랑갈레락 교향곡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아까도 내가 바로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의 음악들은 이렇게 연주돼 나가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일정한 룰을 느끼게 합니다. 음악적인 음악적인 규칙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앙 음악은 메시앙 투랑갈렐라 이 교향곡을 들어보면은 어떤 음악적인 룰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게 합니다. 그냥 이 잡음을 막 우겨는 것 같은 그런 이 혼란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우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자가 질투심이 많다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여자가 질투심이 많습니까? 남자가 질투심이 많습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질투심이 훨씬 많습니다. 여자의 질투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남자들의 질투심은 진짜 무섭습니다. 응?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애국가를 누가 작곡했습니까? 안익태라는 작곡가가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애국가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애국가도 2차 대전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도 현대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라는 애국가 자체는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 노래만 지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안익태가 지은 한국환상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국환상곡이라는 곡 안에 이 애국가 합창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국환상곡에서 일부분을 떼낸 것이 그게 애국가입니다. 일부분 합창곡을 떼어낸 것이 애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환상곡을 들어보면은 내가 들어봤어요. 잠깐만요. 내가 그래서 한국환상곡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안익태가 작곡을 잘했다. 이런 거를 내가 느꼈는데 안익태가 작곡한 한국환상곡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환영을 못 받아요. 왜 환영을 못 받는 거 아니? 장황하다. 아주 곡이 장황해. 아니,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을 들어보면 그렇게 장황한 곡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앙이 작곡한 투랑갈렐라 교향곡은 10악장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총 연주 시간이 1시간을 넘는다니까.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는 대곡입니다. 그런데도 이 메시앙의 투랑갈렐라 교향곡을 가지고 장황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투랑갈렐라 교향곡보다 훨씬 작은 이 한국환상곡은 장황하다, 지루하다 등등 이 안익태한테 이 비난의 화살을 던지느냐고 이제 야단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시기심에서 그런 겁니다. 질투심에서. 그래서 이 남자들의 질투심이 무섭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렇잖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가. 그렇게 훌륭한 예수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질투와 시기심에서 괜히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공격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승열이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예수도 고향에서는, 별로 대접받지 못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겁니다. 안익태도 그렇게 한국 환상곡이라는 그 훌륭한 곡을 작곡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국 환상곡을 좋은 곡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장황하다. 뭐 어쩌다 자꾸 이제 깎아내리기에 이제 열중한다고 하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안익태가 지은 한국 환상곡이 그렇게 그 나쁜 곡이 아니에요. 참 내가 이 곡을 참 작곡 잘했다 이런 그 내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메시앙이 작곡한 투랑갈릴라 교향곡은 이제 이게 겁니다.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그 다음에 5, 6, 7, 8, 9, 10, 10악장까지 나가는 거. 이게, 보십시오. 1악장이, 예? 그리고, 1악장이 한 6분 정도 연주 시간이, 2악장이 또 뭐 이렇게 되고, 총 10악장까지 연주가 되는 데는 1시간이 넘습니다. 여기는 뭐 1시간 10분 13초라고 되는데 1시간 한 20분은 잡아야 이 10악장까지 다 연주가 되는 그런 굉장히 긴 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앙 곡들은 뭐 장황하다. 어쩌다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익태는 이거보다 훨씬 짧은 한국 환상곡은 이보다 훨씬 짧은데도 한국 환상곡한테 이렇게 뭐 장황하다느니 어쩐 계속 비난의 화살을 이제 퍼붓는 거죠. 그게 바로 근원이 시기심에서 그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생애 참 서론적인 얘기가 또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생애를 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앙은 1908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영문학자, 어머니는 시인으로 활동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문학에도 소질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부모 역시 그의 음악 공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10살 때부터 정식 음악 교육을 받았고 1919년 11살의 나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다. 음악원에서도 그의 재능은 빛을 발하였는데 15살 때에 화성학에서 차석, 16살 때에는 대위법, 푸가 수석, 17세에 피아노 합주 수석. 여기서 이제 화성학, 화성학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전문적인 그 음악 용어입니다. 전문적인 음악 용어. 그 다음에 대위법, 이것도 이제 전문적인 음악 용어입니다. 17세에 피아노 합주 수석, 18세에 음악사 수석. 그러니까 뭐 이게 참 뛰어나네요. 이 음악 공부에 올리비에 메시앙이 뛰어났다. 이런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7세에 이제 피아노 합주 수석. 17살 때 피아노를 합주하는 그런데 수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살 때는 음악사에 수석을 했고, 음악사라는 건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의 발달사를 이제 거기서도 수석을 했고, 19살 때는 오르간 연주 수석, 20살 때는 작곡 부문 수석을 잇따라 차지하면서 엄청난 연모를 과시하였다. 20살 때는 작곡 부문에서 또 수석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는 스승인 폴 듀카를 처음 만나고 그의 권유로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 고대 그리스 음악에 관심을 가져 기존 서양 음악의 정형화된 리듬, 음정, 음색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음향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때 그가 처음으로 발표한 피아노를 위한 8개의 전주곡과 처음으로 공연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죄물에서 이미 그의 개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한편 메시앙은 오르간 연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처음 파이프 오르간 연주법을 1시간 동안 교육받고 일주일 후 바흐의 오르간 곡을 능숙하게 연주해 큰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그래야 1929년 파리 생때 트리니테 성당의 보조 연주자로 취임,
다음에 상임 연주자가 사망하자 바로 상임 연주자의 자리에 오르고 6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시앙이 작곡에만 그런 능했던 것이 아니고 오르간 연주에도 또 굉장히 아주 뛰어난 소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앙이 처음 오르간을 배울 때 딱 오르간을 일주일 배우고 나서 일주일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바흐의 오르간 곡을 아주 잘 무리 없이 연주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배운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성당에서도 오르간 연주자를 노릇을 했었는데,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자 노릇을 한 게 60년 동안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이 메시앙이. 1932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클레르 델보와 결혼하고,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이제 결혼을 했네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죠. 그녀를 위해 미를 위한 시를 작곡한다. 또 1937년 아들 파스칼까지 태어나서 기쁨의 연속이었다. 다만 델보는 수술 후 기억을 잃고 나머지 생을 정신병원 등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은 결과적으로 비극이 되어버렸다. 1959년 그녀가 죽은 후 1961년 메시앙은 피아니스트 이븐 로리오와 결혼했다. 그 결혼은 성공적이어서 메시앙의 사망 때까지 그들은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앙이 첫 결혼한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레르 델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이제 첫 아들을 낳고서 기억을 잃고 그 기억을 다 잃었다는 거죠. 잃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이제 생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결혼 생활이 비극이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1959년에 죽었는데, 그 1932년에 첫 결혼한 게 1932년에 첫 결혼을 해가지고 1959년 때에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죽었으니까 얼마입니까? 예? 27년간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병을 앓는, 정신이 잘못된 그런 첫 번째 부인과 2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부인이 죽자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였다. 근데 이 재혼한 피아니스트와는 메시앙이 죽을 때까지 이제 함께했다, 이런 얘기죠. 한편 그는 젊은 프랑스라는 조직을 구성, 당시 프랑스 음악기를 비판하면서 진보적인 음악을 추구했다. 한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포로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는데, 이때 작곡된 작품이 그의 명곡으로 꼽히는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곡이다. 여러분, 이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곡을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이 지닌 그런 사연, 이 곡이 지닌 사연이 참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메시앙을 이제 계속할 테니까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곡을 또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 사연이 진짜 독특하냐면은, 독일군의 메시앙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 생활했다는 겁니다.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때 작곡한 곡이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이 독특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시앙은 모기엔 파리 음악원의 교수로 취임, 작곡 활동과 교육 활동에 모두 매진한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근대의 음악을 과감히 수업 과정에 채택, 현대 음악의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때 당시 그를 사사하던 제자들로는 피에르 볼레즈, 카를 하인즈, 슈토크 하우젠,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등이 있었다. 이 슈토크하우젠, 이 슈토크하우젠도 아주 현대음악에 이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제자들이 주도한 현대음악에서 메시앙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제자들이 주도한 총렬주의를 처음으로 주도했지만 후에는 제자 블레즈, 슈토크하우젠을 가리켜 작은 악마들로 칭하면서 비판, 상당히 세이 카달로그, 투랑갈릴라 교향곡, 이국의 새들 등 자연적이고 동양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이국의 새들.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메시앙은 전 세계를 돌면서 새소를 채집했다. 그것이 이제 취미였다. 이런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에 관한 이렇게 새소리에 관한 음악을 또 작곡하는 것이죠.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메시앙은 신비주의적 종교적 작품을 주로 작곡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오페라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피아니 빛 등 이 당시 작품들은 모두 명상적인 느낌이 강하다. 83세까지 장수한 메시앙은 1992년 사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생전 평판이 매우 괜찮았던 사람이다. 아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의 종교와 밀접했던 생활 때문이었는지도 괴팍한 음악가로 유명한 베토벤이나 괴짜 천재의 음악가인 모차르트와는 정반대의 사람, 가히 메시앙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정명훈 지휘자도 살면서 만나본 수많은 음악가 중에 메시앙이 가장 인간적으로 성인 군자다운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전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 메시앙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메시앙은 베토벤과 같이 이렇게 괴팍한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 메시앙은 성격이 원만하고, 괴팍한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내가 이승열을 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제 남들이 얘기를 하는데, 평범하죠. 평범한 게 좋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나머지 20%가 이제 재벌이라든가 이재용, 정의성 같은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고위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지. 그런 상위 20%만 이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지. 80%에 다 평범하죠. 근데 이 정명훈 씨가 이 메시앙을 볼 때 정말 우리들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아주 모난 성격이 모난 데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성인 군자다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아주 도덕적이고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아주 인격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인지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비에 메시앙이 어떻게 인지도가 어떤가? 국내에서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에 의해서 클래식 마니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규모의 편성을 가진 곡이나 전위적인 곡보단 듣기 편하고 가벼운 음악, 아기 예술을 바라보는 20개의 시선이 주로 알려졌다 보니 CD도 나오는 음악만 매일 나온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사실 메시앙의 음악은 그렇게 전위적인 음악이 아니며 볼프강 리머의 곡들처럼 생각보다 듣기 편한 음악들이 많다. 나는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메시앙의 음악들이 굉장히 난해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다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주관적인 판단인 겁니다. 나는 메시앙의 음악이 그 난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그 메시앙의 음악들은 그렇게 난해하지 않고 전위적인 음악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난해한 음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해한 음악이 아니고 듣기 편하다 이렇게 또 이제 이승열이 말과는 정반대에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뭐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동시대 작곡가이며 음열 음악의 시초인 샌베르크의 작품 몇몇이 오히려 메시앙의 작품들보다 더 전위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메시앙의 음악보다도 더 이제 난해한 음악들이 있다 그거죠. 그 메시앙보다 더 난해한 음악가가 샌베르크다. 이런 얘기. 샌베르크도 이제 현대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외에도 그의 유일한 교향곡인 투랑갈릴라 교향곡이 생전 녹음된 앨범들 중 정명훈의 음반을 최고의 해석이라고 극찬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투랑갈릴라 교향곡은 그 메시앙은 수많은 음악을 작곡했는데 이 교향곡은 이게 유일한 겁니다. 오로지 하나인 거죠. 이 심포니 연주곡은 하나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휘자는 말이죠.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는 레파토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뭐 베토벤을 곡을 연주하려는지 모차르트 곡을 연주하려는지 이런 레파토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명훈 씨가 이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이제 녹음하고 또 이렇게 촬영까지 한 거는 그 메시앙이 살았을 때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선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는 메시앙 작곡 기법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한 지가 37분을 경과했습니다. 40분이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이 투랑갈릴라 교향곡 시작 부분을 내가 잠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끝을 맺겠고 투랑갈릴라 교향곡 이 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악장까지 나가는 굉장히 긴 곡입니다. 1시간 한 30분 동안 연주되는 곡인데 그렇게 뭐 내가 한 얘기 끝에다 덧붙이는 거니까 그렇게 길게 덧붙일 수는 없고 하여튼 그 투랑갈릴라 교향곡 일부분을 내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피아노 연주하는 여자는 우자왕 잠깐만요. 피아노 연주하는 여자는 유자왕이라는 여자인데 이 투랑갈릴라 교향곡 그 영상에 보면 이 피아노 연주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빨간 옷을 입고 그 여자가 유자왕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87년생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 이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맨 끝에 이제 들려드리겠으니까 한번 시작 부분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